박상병의 이슈펀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는 천지일보의 박상병의 이슈펀치. 오늘이 28번째입니다. 7월 23일. 저희는 좌우 구도를 이미 깼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슈펀치는 그대로 갑니다. 이제 그런 낡은 프레임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국민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한 회 한 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정상 23일 날 오전에 방송을 해서 오후 6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한 그 시간에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이슈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슈를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이슈가 더 커져 버렸어요. 뭐냐면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조국 수석한테 참모로서의 위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더 왕성하게 포란한 듯이 18일 날, 20일 날, 21일 날, 22일 날 계속 트위터,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침 요 즈음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맞물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조국이 아니라 조국과 아베의 진검승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상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상상력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편은 어김없이 세명대 이상희 교수가 자리를 갖춰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조국 교수님, 이상희 교수님. 네. 조국 교수님 잘 아시죠? 한두 번 정도 토론 같이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조국 교수가 민정에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울산 대학에 있다가 서울대로 가서 법 철학을 강의하는데 뭐 찬반이 나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법 철학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고 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일각에서는 캐비어 좌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좌파요? 캐비어 좌파. 캐비어 좌파 뭐예요? 네, 일종의 프랑스에서 캐비어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일신상에 대한 부분은 하도 말과 행동이 좀 다른. 투쟁적이지 않고 강남 좌파. 네, 그렇죠. 강남 좌파. 이거 일종의 캐비어 좌파라 해서 프랑스에서 의원이 비롯된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프랑스에는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세느강 좌파. 우리는 강남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조국 수석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좀 낯설기도 하고요. 조국 수석이 교수로 있을 때 던지던 많은 이 칼럼들은 저희도 같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부터 논의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나름대로 좀 익숙한데 최근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국 수석의 방향과 일본 아베 총리의 방향이 어떤 점에서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큰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짐작해 보는 것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지난 18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우리 한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컨셉이죠. 그리고 우리 컨셉이 여기서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좌가 우가 아니고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옳고 그름의 그렇죠. 문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지. 네. 여기는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가 이것이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우리가 더 셉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18일 날 SNS에 올렸고요. 20일 날에는
일본이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자가 모든 사안의 뿌리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 센 발언이죠. 청와대 네. 민족수석이 무슨 얘기한 겁니다. 무서운 얘기한 거죠.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 편도 아니고 대한민국 편이 아닌 일본 편이 있다. 네. 일종의 전체주의죠. 그렇죠. 전체주의보다도 민족주의. 네. 저는 좀 군국주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아무튼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또 하나 21일 날 7월 21일 날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건 아시죠? 서희 역할. 고려시대 때 네. 외교로 외교. 그 외적을 네, 그란족을 물리친 서희 장군의 역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이 얘기 참 저는 방송에서도 안 하는데. 그렇죠. 민정수석이 SNS에 쫄지 말자, 겁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조국 민정수석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민정수석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꾸 말만 해가 청와대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청와대가 22일 날 얘기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SNS는 개인 공간이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일단 뭐 사실상 뭐 우리가 그 지휘 체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아무리 핵심이라 할지라도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 각기 실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법한 사항이고 또는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에 역효과가 나는 발언이다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을 일자 조 수석이 그는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 선은 같이 하고 있다. 비공식 입장이다. 네, 비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연기는 피울 수 있다. 불은 안 보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교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조국 교수의 발언이라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위치입니다. 위상. 우리가 경물이라고 하는 말을 동양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경물. 모든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는 겁니다. 이치가 있죠. 네. 조국 교수가 아니고요. 지금은 조국 수석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수석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청와대 수석으로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정수석께서 지금 외교, 안보, 정치 이런 문제까지 다 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공식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청와대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책임성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정수석이 아니고 종합수석이죠. 네. 이 정도 되면은 검증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종합상황실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수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민정이 본연의 임무보다도 홍보도 하고 뭐 직무 판단도 하고 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청와대 그 근무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청와대는 뭐 그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하긴 합니다만 주로 통상적으로 나와야 될 대응이 태풍의 눈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태풍의 눈이 주변에 거센 폭풍우가 가지고 있지만 태풍의 눈은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조용한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종의 패를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태풍이 아무리 일어도 여기 대해서는 정중동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는 조국 수석 한 사람으로 좀 비중이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만 단적으로 보자면은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위기적 상황에 나오는 메시지 치고는 굉장히 날이 많이 썼고 너무 극단적이고 또 메시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적으로 하여금 쉽게 상대의 진영에 대한 전략을 눈치채게 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퇴로라든가 탈출구를 봉쇄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네. 서희하고 이수진 장군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서희 장군이 말만 잘해서 외교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적에 대한 전략이 어떻고 적에 대한 속내가 어떻고 이걸 치밀하게 분석해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외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평의 눈이 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정중동으로 가만히 보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식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말이 많고 메시지가 많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는 이제 대부분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청와대 참모로서 참모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참모는 참모로 그래 중요하다. 좀 이거는 우리 망고의 진리인데 조국 수석도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막 쏟아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우리 국민부도 우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지난 21일 날 일본 아사히 TV에 아베 총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21일 날 출연했습니다. 이날이 참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네. 그렇죠. 아베 총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한국 정부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죠. 뭐. 없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없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베답게.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다.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이건 뭐 간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 네, 하와이 진주만 공격하듯이 철저한 대비 끝에 준비 끝에 돌아 작전을 한 겁니다. 갑자기 우리의 17%나 수출량을 그렇죠. 갖고 있는 기습이죠. 반도체 네. 핵심을 딱 찔렀다. 뭐 사전에 한 8개월 동안 그런 시그널이 뭐 직간접적으로 읽혀지긴 했습니다만 설마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갈 것이다. 이거 생각 못하는 거죠. 그 생각 못하는 차제에 그걸 결행하면 그걸 기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습 공격. 기습을 했는데 공격자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고 시기한 대답을 한 거죠.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라. 우리가 너한테 했는 것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너가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무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답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다. 결국 이 조치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하는 거다. 기습 공격에 대한 타당성을 주목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베는 최근에 무역 규제 성격에 대해서 방금 이상희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 보복적인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 안전보장. 네. 자, 이것을 안보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비핵화를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전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물건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기고 있다. 그 무역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역 보복이 아니라 무역 관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면은 만약에 이상희 교수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다면 답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어떤 느낌 드시겠습니까? 답을 가져오라. 이건 지금 뭐 당장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상황을 답을 준비했습니까? 네. 답은 지금 현재쯤이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벌써 이게 이제 달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외교는 비선 라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선 라인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중을 탐지를 하고 거기서 주고받고 기빈테이크를 그 밀밑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결국 대중을 통한 여론전은 결국 드러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라도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여기서 정말 무릎 꿇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마 굉장히 혼날걸요. 국민들한테. 타는 얘기 넣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정서가 굉장히 뭐 악화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을 만족시키면서 우리 국민에게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해결책 이걸 구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적으로 딱 어떤 단어를 선택한다 이거는 뭐 무리겠지만 지금쯤은 상당히 비선의 라인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예,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치를 뜰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건을 저질러 놓고 답을 우리 보고 가져오라니. 야, 답은 너네들이 챙겨와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서희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었으면 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 D. 지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2일 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이미 설명해 왔다.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두 나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통상적인 그 대응이거든요. 일반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한 발 좀 나가서 앞서가는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베가 이런 오만한 대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기습해놓고 너가 두드려 맞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하든지 답을 가져와. 이거 실질적으로 굴욕적인 대답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제 같은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쓴다 그러면은 Do you want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넣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대변인으로서 뭐 자질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최선의 선을 지키며 최선을 노력하는 게 두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 뭐 어느 정도 퇴로를 만들어내는 아주 합리적인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아주 노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붙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 좋다. 너가 답을 너가 원하는 답을 도려내놔 봐라. 라고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그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타결이 되거나 또는 부적합하게 되면 국제 여론에 휘말리기 때문에. 참 이게 싸움이 간단치가 않는데요. 우리가 오늘 조국 수석과 아베 총리를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그 배경에는 이 싸움이 한두 달, 1, 2년 안에 끝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반응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합니다. 괘씸하게 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너희들이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땅을 치면서 지금 우리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도 대한민국 한번 정치하면 봐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정치 맞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고 당하는 우리는 기분이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서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을 말하지 않더라도 고민정 대변인은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무례한 발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노다로 이상희 교수 혹시 그 일본의 일본 회의라고 하는 거 그거 단체 알죠? 일본 회의. 지금 아베를 비롯해가서 일본의 주요 이 극우 단체 1997년 만들어졌죠, 그죠? 강경 오빠 이 중에 멤버죠, 그죠? 네, 멤버죠. 여기는 지금 뭐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도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종교 집단과 같은 극우 단체입니다. 고부릅니다. 뭐 가미가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가미가제죠. 그러니까 일본판 티파티. 그렇죠.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실제로 우익 쪽의 여론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일본을 모르면은 우리 일본 못 이깁니다. 아, 그럼요.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노다로 외무상이 나이도 어려요. 어리진 않습니다만. 저하고 동갑입니다. 63년생이죠. 저하고 동갑. 그 사람은 벌써 외무성인데. 일본 회의라서 그렇습니다. 일본 회의. 일본의 아베 신조 아베 총리의 이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문 정치인 가문 고노다마의 그 후손이죠. 네. 정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강경 보수입니다. 이 고노다로가 19일 날 한일 간의 이런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초치, 일본말 초치라고 그러죠. 한자 부르고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일본 말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르고. 그렇죠. 예. 쇼지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우리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치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고노다로 얘기입니다. 조선인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왜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 기금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1. 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노가 갑자기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자를 치고 나면서 앞으로 몸을 앞으로 확 당기면서 잠깐만요. 얼굴도 크게 당겨진 표정으로 말을 자르면서 한국 측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교관이요. 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얘기가 전달됐죠. 일본 외무상이 얘기했습니다. 외무상이. 일본의 장사치가 한 게 아니고. 자, 한국 외교가 그 얘기를 알고 남간표 대사 초치시 불러서 따지는 그 타이밍에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무리한 거는 당신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교수님. 네. 누가 무리한 겁니까?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무리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사가 국가거든요. 그럼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자르고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의는 절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노다로 외상 자체가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아웃사이드 라인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베는 측근 3인방을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고노는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핵심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핵심에서. 그래서 본인도 어리둥절하다는 그런 뭐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자 그러면은 이란 아베가 이미 3, 4선까지 4선까지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집권의 기반이 탄탄한데 이 부분에서 코어에 빠진다는 그런 불안과 초정감이 있을 것이다.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번에 이제 일본은 자민당 총리가 되면은 3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총리를 3번까지 12년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베가 12년 끝나는 거죠 이제. 네. 아베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일 간 싸움에 내가 빠졌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말 못하고 만만한 한국 대표 대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따지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점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아베한테 잘 보이기 위한 본인의 오버액션이라고 오버겠죠. 네. 네, 그런 차원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 정치나 일본 정치나 정치의 특성과 생리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노는 아베를 대신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무리하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이 싸움에 외무상이 자기가 앞장서 있다. 네, 그렇죠. 여기에 그립을 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읽혀졌습니다. 저는 그럼요. 그래서 아베 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또 그 그레드예요, 그죠? 나이도 그렇고 뭐 충분히 자기가 외무성으로서 일본의 입장을 또 전달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에 계속 코너에 몰리면은 한우를 코너로 몰아붙인 장본인은 아베 다음에는 접니다.
말하면서 당 내에서 인기가 올라서 총재가 되면은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굳이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외무성은 만일 상황에서 유일한 교섭의 창구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교섭의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한 행동까지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노멀하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조치하고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무리하다, 말자리 끊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이런 것들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과도하다. 요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을 끊고 몸을 숙이고 상기된 표정으로 무리하다고. 일본의 외무성 고노가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웃깁니다. 무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냥 저는 맹국적 내국주의가 아닙니다. 일본 정치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무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참여연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참여연 선거가 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느냐면 지금 일본은 아베 정권의 유일한 마지막 목표는 이제는 개헌을 완수하는 겁니다. 자, 개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양원제 아닙니까? 하원인, 일반 국회급인 중의원이 있고요. 상원격인 참여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원 선거를 했는데 일본 참여원의 임기가 6년이에요. 6년이고 전체 멤버가 245명인데 그중에 3년씩을 번갈아 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반만 이번에 하고 또 3년 뒤에 또 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임기 6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년을 하는데 124석을 놓고 이번에는 반이니까 245석의 반이니까 여야가 격돌했는데 집권 자민당과 자민당 함께 공명당이 3분의 2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이뤘고 전체 기존에 있는 의석까지 다 합칠 경우에도 4개가 모자랍니다. 개헌 세력이 160석, 호헌 세력이 85석 이렇게 해서 3분의 2의 4석이 모자라요. 그래서 개헌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베가 개헌을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 의지를 다지는 것은 이유가 있죠. 4석이 모자랍니다만 결국 4석 이상을 끌어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끌어오겠다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끌어오느냐. 철저하게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해서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강경한 교제로 갈 것이다. 그럼 결국 한국 내의 정치적 상황은 극한 반일 감정이 아주 극심할 것이다. 네. 거기에 따라서 반일 감정이 극심하게 되면 일본의 우익은 한데 아베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베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국가로서 일본의 어떤 명예, 일본의 미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동조시킬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확실히 만들어진다. 이런 계산까지 놓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이번에 8석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 네, 민주당. 옛날에 입헌민주당. 그다음에 제2야당이 국민민주당인데 옛날에 한풀이었습니다. 네.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뭐 그게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중에 국민민주당 안에서는 소수가 개헌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그렇죠. 치고 아베 들어가는 총리가 거죠. 치고 들어가서 4명을 개헌으로 찬성으로 만들어서 3분의 1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우리처럼 일본에는 이게 각 정당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잘 당론을 많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네. 개파가 중요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 개파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자칫하면 정치 끝날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은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고 먼저 하원인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발의라고 합니다. 발의. 발의. 예. 3분의 2가 발의를 합니다. 통과. 발의됐다. 그다음에 그 발의된 안건을 가지고 참의원 상원에 올라가서 표결을 합니다. 3분의 2가 찬성이 되면은 상하 양원이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 투표를 합니다.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이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베는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아까 이상희 교수 조금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 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는 그 규칙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만큼 개헌에 대한 입장이 완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왕 넣은 김에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21년 9월까지입니다. 2021년 9월.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한 2월 달 정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만약에 일본 아베 총리가 자민당 내부의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4번, 5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는 순간에 아베가 사선이 된다. 요거는 마지막 제가 마지막 시간에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이것도 짚어야 되는 거죠. 아베까지 얘기했으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 들어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반도체는 확실하게 이겼었죠. 일본은 우리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 얘기죠. 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부품 소재 산업과 기계 산업에 제조 산업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4차 산업 경쟁에서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번에 이걸 짚은 겁니다. 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달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바로 일본이 노리고 있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발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한 거죠 분명히.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의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 사안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워딩 자체를 종합해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중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철저해야 되고 차제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일본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원론적인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도 누가 어떤 분이 또 대통령 되겠죠. 그 대통령도 길게 봐야 됩니다. 국내의 작은 정치에 휘둘려서 그거는 정말 꽝입니다. 대한민국 봐보십시오.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할까요?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무슨 경제 매디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일본의 세계 3위 경제대국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벨상, 의학상, 노벨상의 의학, 화학, 물리를 나온 거 보십시오. 우리는요.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그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일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아베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얘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19일 닷새 동안에 전국의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참고로 이번 조사는 무선 80, 유선 20, 2위 전화거리 방법,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다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도 4.0%포인트 오른 51.8. 올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자, 우리가 여론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품 소재 산업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말해도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게 잘했다고 박수 보내고 지지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위기 상황 때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불안감도 이게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결하자 뭐 네. 이런 분위기. 왜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정 추이 동향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뭐 북한의 어떤 뭐 공세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한 지지도 네. 올라갑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네. 심리가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청와대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오른다는 요것만 중요로 하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청와대가 좀 냉철하게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고 미래 비전을 설계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인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황도 봤고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봤습니다. 그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만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당.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윤호중 사무총장이 저하고 인터뷰했습니다. 21일 이상희 교수 아침 저녁에 저하고 인터뷰하네요. 인터뷰했죠. 그렇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은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제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또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치 않다.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뼈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언중유골이죠. 이게 네. 민주당의 중진들이 그날 여러 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만은 좀 비판적으로 가져갔죠. 비판적 가져갔는데 참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자체가. 그러나 이제 다른 것보다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피력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 청와대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조국 수석 상징성이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최종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나쁜 영향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자라는 그런 뜻이 담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판단, 특히 조국 수석의 판단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아마 생각이 이럴 겁니다. 뭐 사무총장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얘기를 가겠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더 큰 그림으로 가겠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의 여권 내부의 여론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보겠습니다. 지지 세력의 인기에 영합한 자극적인 표현들이 표현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를 비유하면서 곡화가세라고 했다. 곡화가세. 예. 곡화가세. 자,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쏘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곡화가세 어떨까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상 조국 수석의 이런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곡화가세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진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직자가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뭐 학자 신분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무슨 수 있죠. 오히려 안 한 것이 이상하죠.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럼 학자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저도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학자인 박상명, 학자인 이상희가 아니라 무슨 중요한 국가 직책을 맡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발언을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당연합니다. 막 날리고 그럽니다. 우리는 정원을 꾸민다 그러면요, 박사님의 아처나 뭐 작은 도 그치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정원을 쓸게 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야 돼요. 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메시지 있는데요. 이상희 교수의 메시지가 괜찮습니다. 네, 작은 돌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다음에 이분 얘기가 또 괜찮습니다. 이분 얘기. 제가 이 방송에서 다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이보다도 좀 호감감이 가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 자유한국당입니다. 민경욱 대변인 얘기입니다. 아주 노멀하게 비판을. 네, 자 들어보십시오. 21일 날 밤에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가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거는 처음 본다. 그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거만 끊어도 되는 거 또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 민정수석을 뛰어넘어 장관을 뛰어넘어 정치인을 뛰어넘어 선동가의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내 조국을 차기 대권 주자로 점 찍으시는 건가? 대통령의 양해와 윤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은 민경욱 대변인이랑 똑같아요, 생각이.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내 조국을 차기 대선 주자로 점 찍으시는 근거가 아니라 점 찍으셨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왜냐 그러면 이 정도 워딩을요. 청와대에서 컨센서스가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없다 봅니다. 없다 보고요. 어찌됐든 박사님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현 한일 간 갈등 관계에 있어서 메시지가 가장 힘있고 크게 들리는 게 조국이에요.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네요. 네.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 메시지가 뒷전이고 조국 메시지가 먼저예요. 사실 지금 이인자 역할을 하면서 네. 이걸 그럼 청와대에서 용인 없이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 측면 원리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의 지금 내부 분위기는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의 워딩이 대표하고 있고 뭐 개인 SNS에서 말합니다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마침내 조국을 차기 대권 주자로 점 찍으시는 건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썼던 말이 아니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상희 교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마지막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조국과 아베의 이런 어떤 공방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제3자의 눈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죠. 블룸버그 통신이 7월 22일자 저희 가져왔습니다. 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기 보면은 아베스 트레이드 와 위더 사우스 코리아 이스 허플리스. 요 대목인데 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무역 전쟁은 호플리스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라는 요 제목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려는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보복. 아베 총리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요 앞에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은 어리석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풀리시 트레이드 와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 아베 총리의 역할이다. 남은 과제다.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한국이 리테리에이트 보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블룸버그 통신은 상당히 냉철한 경제 기세를 쓰는 아주 그러네요. 대표적인 경제 주간지인데 블룸버그 통신의 이 발언을 보면은 우리 정부한테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블룸버그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전망도 참 네. 잘하고. 블룸버그가 저도 이제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전망을 했을까? 이런 부분 결국 WTO 제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WTO에서는 내일 모레 일반 이사에 늘리죠. 들어갑니다. 늘리는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조항들이 나옵니다만 네. 사실 일본이 WTO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한 그 근거로 삼는 것은 20조, 21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거의 다가 10조, 11조 뭐 이런 부분 1조 1항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리해요. 그렇죠. 네. 국가안보 물자 전략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거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도 제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다분히 국가 신뢰라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지만은 국가 신뢰라는 게 블룸버그에 봤을 때는 결국 강제징용 절차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보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째는 블룸버그가 봤을 때 WTO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국제 여론에서 일본 편이 그렇게 들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삼각 구도가 결국 깨지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활용하는 것을 100% 전력을 투기해서 지금 미국이 중재자적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좀 폼을 잡고 있지만은 종래에서는 한일 갈등이 첨예화돼서 동북아 패권을 넘겨주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무역 전쟁은 일본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에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WTO의 내부 규정들을 쭉 보면 이거는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그렇죠. 빨라야 한 2년 반, 3년 정도. 3, 4년이죠.
시간이 그렇게 그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사실 우리는 기다리기 어렵거든요. 3년 정도. 이 기계가 지금 부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걸 3년 정도 기다려서 WTO 결론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걸 알고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쁘니까요. 자, 블룸버그 통신 이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교수님. 네. 존 볼턴 미국의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옵니다. 혹시 존 볼턴 보좌관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일본에 들었다가 한국에 오는 것이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야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개입이 시작됐다고. 당연히 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볼턴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좀 조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을 거론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단호한 입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요청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감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무역 문제가 무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역을 넘어서 앞으로 금융도 넣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안보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네. 안보 문제로. 우리나라가 북한 핵무기를 만드는데 관련되어 있는 물자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베가 방금 얘기했던 걸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일본이 오히려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지금 제의했어요. 일본은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지금 폐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무너져버리면은 한, 미, 일, 삼각 안보동맹이 끝나는데? 그렇죠. 타격을 받는데 큰일 났네. 급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끝내버리면 GSOMIA가 깨져버리면은 대한민국은 큰 손이 없습니다. 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못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동맹 때문에 GSOMIA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면 우리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볼턴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 부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지금 개입됐다 봅니다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볼턴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말하는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눈으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가 삼았던 주제는 조국과 아베의 진검승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망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베 총리는 임기가 세 번째 이제 끝납니다. 완전히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 아베는 2020년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랬습니다. 1년 전까지 완수하겠다. 개헌을 완수. 개헌을 완수하는 방법은 3분의 2가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당의 의원들을 어떻게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를 갖다가 대충 넘어갈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때린 겁니다. 그죠? 계속 때릴 겁니다. 때리면서 개헌의 동력을 살릴 것이고 혹시 앞서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자민당의 당헌 단계를 바꿔가지고 세 번이 아니라 5번까지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기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버리면은 또 아베가 네 번째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교수님, 네. 최소한 그때까지는 아베의 공격과 대한민국의 공격이 같이 간다는 얘기고 치고받는 공방전이에요. 저쪽의 공격은 아베고 이쪽은 조국이다. 아, 그 얘기군요. 그래서 대권 반열에 쉽게 간다. 아하, 네.
네. 이슈 자체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이슈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권 가도에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이 어떻게 그 당시에 바뀔 것이냐. 경제냐 안보냐 일본이냐 네. 라는 거죠. 참 오늘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추론을 해봤는데 아베는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아베가 있습니다. 고노더라도 제2의 아베. 한국을 계속 때리면서 설사 개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민당을 다시 집권당으로 올리는 작업. 그 작업의 가장 큰 동력은 한국을 때린다는 겁니다. 자, 그 분위기가 우리의 대선 분위기가 맞물립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그 일본과 맞서는 싸움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싸움을 7일과 한길 싸움으로 가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 그 싸움에 그럼 자유한국당은 게임 끝났네요. 예, 자유한국 만약에 그 시대 정신이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진다면 아베 팬도 일본 팬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조국 잘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아마 강성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조국 수석은 어쩌면은 그 긴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야당에서도 저희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자중하시라. 내용은 저 동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중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2021년 아베, 2022년 대한민국의 한일 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그 싸움대로 양쪽의 대선 판도가 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국 수석은 지금 총대를 매면서 공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정치적 상상력이죠. 이렇게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박상명의 이슈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는 이슈 초대석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6시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